안녕하세요. 168쪽 보세요. 168쪽. 저번에 그 도심계획 시설 사업 할 때 그 실시계획 그거 앞두고 있었죠? 자, 일단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권을 땁니다.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168쪽에 3번 실시계획 작성 전까지 했었어요.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실시계획 작성을 보시면 작성은 시행자가 합니다. 양가로 이번에 도심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죠? 작성하고 나서 양가로 4번처럼 이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인가권자 행정청이 직접 시행을 했다면 자기가 자기 인가를 안 받으니까 그냥 고시만 할 것이고요. 뭐 그런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인가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자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양가로 5번에 실시계획 효력 상실 얘기가 나와요.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 실시계획이 효력이 상실되는 그 규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것이라 실효에 대한 규정이라 요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조금 요것도 좀 복잡하게 조금 돼 있는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도심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그 사업의 시행자가,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10년 이후에는 이제 사업시행권을 따겠다라고 이제 실시계획 통과했다는 얘기죠. 10년 이후에 고전이 된 건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이런 사업의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된 때로부터 5년 내에 공투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의 취득을 시도하게 되고,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이제 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수용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재결 신청을 실시계획 고시가 있다라면 이제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빨리 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과 관련된 재결 신청을 안 할 때게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면 계속 끌고 끄는 거죠. 뭐 10년 이후에나 실시계획 작성했다가 그 이후에도 실시계획 끝나고 나서는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 할 때예요.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게 5년 실효 규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예외는 하나 더 있어요. 다만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안 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5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소유권이든 사용권이든 최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3분의 2 이상 확보하고 7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설된 규정인데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참 신설된 내용처럼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한참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시계획 도심계획 시설 결정 이후에 이제 한참 오랫동안 안 할 때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한 것이 아니고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이나 인가고시가 있다. 실시계획 작성이나 인가고시가 있다면 10년 이후에 만든 이 실시계획의 실효를 얘기합니다. 10년 이후에 만든 실시계획의 실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효는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 5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면, 5년 내 재결 신청이 없다라면은 그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실효 시기. 그런데 7년 내 재결 신청 안 할 때가 있죠. 예외로서 7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한다 할 때입니다. 근데 7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이든 사용권이든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여야 돼요. 면적을 3분의 2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는 7년 내, 5년 아니고 7년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7년 내 재결 신청 안 했을 때만 그 다음날 실시계획이 실효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실시계획 실효를 얘기하죠. 실시계획 실효.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효력 유지. 1번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중기 시설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그러면 실시계획 효력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실효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보했다라면 이때는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실효에 대한 예외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통 5년 내 실시계획 작성한 상태로부터 5년 내 재결 신청 안 하면 그 다음날 붙는 건 실효 시기는 다 똑같은데,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날 실효인데요. 면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면 7년 내 재결 신청을 안 해야 다음날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아니고 모든 것을 확보했다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이 진정적으로 되는 걸로 봐서 실시기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동그라미 3번도 있죠. 동그라미 3번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 상실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실시계획의 실효였죠. 요거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입니다. 애초에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설치하기로 시설을 결정했을 때 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를 얘기합니다. 아까랑 다르죠? 요거는 도시군계획 시설 이후에 10년 이후에 우리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 실시계획 실효고, 요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로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이게 참 하여튼 우리 뒤에서 사업이 미시행 시의 보호 조치로서 요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있거든요. 2년, 10년, 2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 바로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돼요.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업 시행이 20년 동안 안 될 때 실효잖아. 안 될 때.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았다라면은 사업 시행이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요 실시계획 효력이 있었던 것이 실효가 됐다라면은, 원래 사업 시행이 될 때는 요게 진행이 안 되잖아. 그죠? 진행이 안 되는데 이제 사업 시행이 되고 있다가 이게 실효가 되면 다시 안 될 때가 되잖아. 다시 안 될 때. 그럴 때 그럼 실시계획 실효가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가 요거 관련된 실효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 실효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었다. 즉 실시계획이 실효가 됐다. 그러면 다시 사업 시행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애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효력을 잃는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인데 둘로 다시 나눕니다. 실시계획이 언제 효력을 잃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박스의 기억번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은번에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0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라면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에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와 관련해서 보면 이 실시계획 실효가, 여기서 얘기한 실시계획 실효가 요 20년 실효 규정 되기 전에 실효가 됐느냐, 이 이후에 실효가 됐느냐에 따른 얘기예요. 만약에 실시계획 실효가 이때 있었다라면, 아니면
실시계획 시료가 이때 있었다라면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있었는지 20년이 되는 날의 전후에 따라서 만약에 이때 있었다 그러면은 원래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이때 시료가 됐을 때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시료된다 그랬죠? 요거 전에 시료가 됐다라면 바로 이때 시료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 이후에 시료가 됐다라면 이때 시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읽었던 것이. 지금 일부만 고개 끄덕거리고 이제 일부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새로 신설된 것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이 실시계획 시료가 20년 전에 있었다. 20년이 되기 전에 있었다라면 전이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죠.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 20년 시료와 관련해서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실시계획 시료가 됐을 때 이 도심계획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시료입니다. 그런데 이 실시계획 시료가 20년 이후에 만약에 시료가 됐다라면 요때 이후에 시료가 됐으니까 요때는 사업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요때 실시계획이 시료된 날, 실시계획이 시료된 날 시료가 된다는 거예요. 시료된 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시가와 조정적 시료와 관련해서 모든 시료 규정은 다음 날 시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최근 개정을 해서 다음 날이 아닌 예가 하나가 있어서 대부분 99%가 다음 날이고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다음 날인데 요거만 다음 날이 아니고 실시계획이 시료된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시료가 되는 날이 다음 날인 걸 100%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언제 시료가 되는 시료된 때를 얘기하죠? 언제 시료가 되느냐? 어떤 일이 없으면 시료되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시료된다, 다음 날 시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언제 시료가 되느냐? 실시계획이 시료된 날이야. 요거는 어느 때 시료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여기 시료예를 얘기하지만 이미 실시계획이 시료된 날이니까 시료가 됐으면 시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날 얘기할 필요가 사실상 없죠. 그죠? 요거는 구체적으로 언제 시료가 되는 것을 정하고 있고, 요거는 바로 시료된 날 자체를 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만 얼핏 보면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요것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지만 신설된 것 중에 시료에 관련된 것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시료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복잡했지만 지금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걸 한번 설명 듣고서 바로 다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은. 근데 이거는 신설된 거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부터 시행한 것이거든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일단 무엇의 시료냐를 해보세요. 실시계획 시료냐. 실시계획 시료가 되면은 이제 사업 안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애초에 도심계획 시설 결정의 시료가 20년 시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료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됐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73쪽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라고 시행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4번의 그 토지의 수용 사용을 1, 2월 달에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4번의 수용 사용권을. 다른 거는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일단 수용 사용권. 그래서 우리 수용사항이 공법에서 전체 4군데 나오는데 4군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수용사항이라 다시 한번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나중에 슬쩍 보시면 되고요. 수용사용권에 대해서. 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소에 필요한 땅이 있다라면은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이라면 이거를 시행자가 이 필요한 땅을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수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사용은 소유권은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권만 시행자가 가져온 걸 얘기하는데 둘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주로 수용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이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일반법이 있어요. 그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서 공토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수용사용에 대한 일반법인데 이것이 일반법이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먼저 쓰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공토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용사용을 정할 때는 제일 이 법의 첫 조문에서는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익사업. 사익을 위해서는 남의 땅의 소유권을 뺏어오는 수용을 사익은 똑같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익사업에 해당될 때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수용사용권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이 원리에 따라서 공법에서는 수용사용권이 전체 4군데가 나와요. 전체 4군데가. 공익사업이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공익사업인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그래서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개발법, 정비법, 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3가지 사업 외에는 하나는 주택법상 이제 특별히 공공성 있는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이 4군데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자, 이쪽에서 요거를 열거한 다음에 수용사용 절차를 정해놨는데 수용사용 절차에서는 먼저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이 법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행자가 내가 하는 게 공익사업이다.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업인정이에요.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행정기관에게 인정을 신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을 내주면 이 사업을 인정해줬다.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용사용 절차를 요걸 통과하고 나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수용사용에서는 2가지 취득이 존재합니다. 2가지 취득이 이 사람의 땅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협의취득과 재결에 따른 취득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협의취득과 재결에 따른 취득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협의에 따른 취득은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협의에 따른 취득을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당신 땅을 얼마에 수용하겠다 제시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동의를 하게 되면 서로 협의된 금액이고 협의된 금액을 시행자가 A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소유권이 이제 시행자 것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이게 협의 취득입니다. 깨끗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될 때 재결 취득인데 이 재결이라는 것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여기서는 재결이라고 하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요거 1년 내 재결을 신청해야지 1년이 지나면 재결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지금 공토법 내용이에요. 그럼 1년 내에 만약에 재결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재결을 받고 재결에 대해서 만약에 다투고 싶다라면은 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럼 소송 판결로 이제 판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재결서는 확정이 되고 이때는 확정된 그 금액을 시행자가 지급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이제 시행자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결에 따른 취득,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건 협의에 따른 취득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돼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뿐만 아니고 이 4군데 공법에 인정하는 그 4군데 수용사항에서는요. 이 공토법에 대한 2가지 특례가 있어요. 2가지 특례가. 뭐에 대한 특례냐면은 하나는 사업인정 받아야 된다는 사업인정 고시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례. 보통 도시개발법 넷 중에 도시개발법만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때가 달라지지만 보통 나머지 3사업에서는 각각의 그 사업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이걸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면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언제 사업시행권을 딴다 그랬어요?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권 딴다 그랬잖아. 그럼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걸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실시계 고시만 있으면 이거 받은 것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실시계 받고 나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봤는데 협의 취득을 해보고 필요한 땅을 취득해야 되니까 협의 취득을 해보고 그래서 요거 받고 나서 요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요거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빨리 이런 걸 진행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빨리 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재결 신청을 5년 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 없앨 테니까 빨리 재결정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요거 특례 하나, 또 하나가 요 재결 신청 기간 여기에 대한 특례, 이 두 가지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공토부서는 1년 내 신청하라고 돼 있지만 요거 1년 너무 짧다고 보는 거예요. 이 네 군데 사업에서는 이건 통일적으로 이 각각의 네 군데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실시계획에서 사업 시행기간을 6년으로 정해놨다면 시행기간 끝나기 전에 6년 내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특례, 여기에 대한 특례, 두 가지 특례가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고, 여기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토법은 남은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자, 4번의 수용 사용 중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라면 행정적이든 비행정적이든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의 두 가지는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든 그 외의 소유권, 외의 권리 등 필요한 것은 다 수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만 있는 얘기가 양가로 2번이 있어요. 네 군데가 아니고 여기만 있는 얘기가, 근데 이것도 그냥 뻔한 얘기야.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도중계획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한 수용상을 얘기하거든요. 직접 필요한 땅이 아니고 인접한 땅이라면, 필요한 땅에 인접한 인접지 등이라면, 이 옆에 붙어있는 땅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땅은, 인접한 땅은 여기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차량이 드나들다라든지 아니면 재료를 쌓아놓는다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업에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땅 자체는 수용사용이지만 인접지 등은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하는 동안에만 잠깐 쓰면 되지 왜 이걸 소유권을 뺏어옵니까? 인접지는 수용은 안 되고 사용권만 가져.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 사용권을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동안에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접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틀려서 양가를 1번은 필요한 땅 자체를 얘기하고요. 양가로 2번은 인접지를 얘기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인접한 다음의 물건 등을 요거를 밑줄 그시고 인접한 물건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접지에 대한 일시 사용권이에요. 수용한다면 틀립니다. 인접지는. 나중에 나올 요약서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접한에 밑줄이 쫙 쳐져 있고 일시 사용에 밑줄이 거져 있고 예를 들어 그 옆에 수용하면 X 이런 표시까지 다 돼 있어 나중에. 요약서에서는. 근데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우리 공토법 준용. 아니 수용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례 규정 없으면 공토법을 준용합니다. 1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그라미 1번처럼 수용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 규정 먼저 쓰고 그 규정 외에는 공토법을 준용한다는데 특별한 규정 특례 두 가지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토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면은 그 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사업인정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언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인정이나 실시계획 고시나 행정위원회 검증을 통과하는 게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신청 딸 때.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 재결 신청 기간도 원래 공토부서는 1년 내 하란 말이에요. 1년 내. 그거 안 쓴단 말입니다. 그거 안 쓰고 실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 이게 두 가지 특례예요. 두 가지 특례. 그리고 5번 얘기도 있습니다. 5번 얘기까지 이제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그러면 국유지, 공유지로서 도중계획 시설사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유지도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되는 판인데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만약에 이 사업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로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법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철없는 지자체가 만약에 이 사업에 필요한 땅 공유지를 팔았다.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다 됐다 하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돼요. 취소사유도 아니잖아. 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그 결정의 효력으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고 그건 내용만 하시면 돼요. 자, 됐고 다른 건 지금 안 봅니다. 그리고 177쪽에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통과했다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게 되는. 만약에 준공검사권자가 스스로 사업을 시행했다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로 끝나는 이런 절차는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업 시행하는 건 이제 끝났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123쪽으로 와주세요. 123쪽. 어쩔 수 없어요. 제 체계랑 요거 쓰신 분의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요약서에서는 제 체계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니까 나중에 요약서로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123쪽에 이제 04번부터 나오는 것이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사업 미시행 시 보조치예요. 기반설 파트에서는 지금 한 것도 지금 한 거지만 지금 할 것이 더 유명합니다. 지금 할 것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것만큼 11월부터도 대충은 언급을 했었던 그 유명한 그림 다시 한번 또 지금 세 번째 반복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은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죠? 안 보여야지 선하게 막 안 떠올라요 이거 이 그림? 둥근 달처럼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자, 이것이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할 각종 육지서부터 공중 바다까지 도심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다라면은 여기는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아까 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시행 안 될 때 여기 국민에 대한 이제 보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로만 결정돼도 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로만 결정돼도 결정되자마자 원칙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계획 시설이 설치될 땅에 대해서 도심계획 시설이 아닌 개발 행위를 함부로 한다면 나중에 사업할 때 힘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건물 같은 걸 함부로 막 새로 짓는다라면 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새로 신축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때 보상비가 따로 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이 어려워져.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도심계획 시설에 직접 방해되는 그 두 가지만 통제해요. 수많은 개발행 중에서.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도심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함부로 건축한다라든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여기서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인공시설물을 얘기하죠. 이런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더라도 특광시장소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허가 금지로 허가 내줘서는 안 된다. 허가권자가 내주고 싶어도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부지반대도 이런 효과가 법률에 따라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지에 묶인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기 땅이지만 이런 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아예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 왜? 허가 신청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장차 사업이 시행이 된다라면 우리 앞에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이 된다라면 필요한 땅은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보상금 받고 다른 데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 시행이 안 된다. 사업 시행이 미시행시라면 시행이 안 된다라면 정상적으로 안 된다라면 보상금 받을 일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이 안 돼서. 그런데 보상받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이런 개발은 계속 못하게 돼 있죠. 해결책이 없는 거야. 보상금 받아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지 않은 이런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미시행 시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반설 파트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매번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다 그랬어요? 형편없다 그랬죠?
기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국민을 규제하는 건 신경 많이 써요. 그런데 규제받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는 법에서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중요한 일인데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일이 실망스럽다 그랬습니다. 실망스러운데 보호 조치는 노력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까 실효 규정도 일종의 여기랑 관련된 보호 조치 하나로 다시 추가된 거야. 쓸데없이. 근데 이렇게 복잡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여기 나오는 것만 제가 반으로 줄여도 된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국회의원들이. 자, 미시행시 보호 조치를 보시면 이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실이 있을 때 이때로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고실로부터 짧게는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와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보호 조치와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될 때 보호 조치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잖아. 셋으로. 이게 도중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로부터 각각 이때 안 될 때 보호 조치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이쪽에 파생됐던 거지. 요거 관련해서. 자, 지금 여기서 먼저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된다면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금지로 묶였던 것 중에서 일부지만 비록 일부지만 이 중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호 조치가 되는 건데 2년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다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언제 할지 모를 때 그 기간 동안에 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아까 단계별 집행위부터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것 중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아예 없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단계별층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어 있으면 3년 내 곧 시행할 것이니까 보호조치는 필요가 없는데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면 3년 후에나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죠. 결국 2년에 사업 시행 안 될 때 어떤 조건에서 허가를 받느냐 단계별 집행이 아예 없다 있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일반 보통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은 임시로 설치하는 게 가설 건축물이라 임시로 설치했다가 사업 시행이 되면은 요거 철거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받을 수 있고요. 공작물, 여기서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게 공작물이라고 하잖아요. 도심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공작물은 건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것들 역시 두 가지는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돈이 안 돼요. 가설이니까 간단한 것이고 공작물도 간단한 겁니다. 일반 건축이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되는 건데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뭐만 허가를 되느냐?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정도만 허용이 됩니다. 물론 요것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건축법에서 배우는 용어인데 새로 짓는 신축이나 추가로 짓는 증축과 달리 개축, 재축은 둘의 공통점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요거를 없앤 상태에서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개축, 재축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나중에 건축에서 배우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전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새 건축물이. 기존 건축인데 사람이 철거했느냐, 개축, 멸실됐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지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건물이 있었다라면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철거 보상비도 다 예상을 하고 사업을 결정했는데 이 정도면 비용 얼마 들겠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다 쓰러져 가서 철거를 했다 자연재해로 멸실된 상태에서 이 정도 규모는 예상이 됐는데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개축과 재축이라면 어차피 예상했던 종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만 허용되는 게 안 좋지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축과 재축이지 신축이라든지 증축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틀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하잖아.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러고 특히 이건 기존의 건축물이고 요것들은 없던 거 새로 만들었으니 이제 나중에 사업 시행이 된다면은 요거 설치해서 이익 본 사람들 요 사람들 비용으로 해서 사업하기 이제 3월 전까지 요거 철거시키면 되거든요. 철거시키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10년 내 사업시행 안 될 때 보호조치가 제일 많아서 이게 중심이 되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 20년 내 사업시행 안 되면 그게 실효되거든요. 아까 여기 실효 관련해서 이제 저쪽 실효로 했던 거예요. 에? 여기서 제일 보호조치가 많은데 대표적 보호조치가 매수 청구, 이게 이 보호조치 중에서 제일 유용합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 외에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서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 해제 권고제도와 해제 신청제도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는 매수 청구제도 요 세 가지 제도가 존재하는 거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자, 청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청구인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매수는 사줄 것, 사는 게 매수죠. 매도 반대가 매수입니다. 파는 게 매도예요. 사는 게 매수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청구하기를 상대방에게 매수해 줄 것, 사줄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누구 땅을,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매수 청구를 받아들여서 사준다라면은 요거 팔고 그 돈 받아서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마치 아까 수용 보상금 받은 것처럼 팔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점에서 보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매도 청구라는 말도 공법에서는 등장합니다. 반대예요. 매도 청구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로서 팔 것을 청구하니까 팔 수 있는 권한 가진 자에게 당신 거 나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내 거 사달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고 당신 거를 내가 사겠다니까 나에게 팔아라 하는 게 매도 청구가 됩니다. 이건 매수 청구를 통해서 이제 보조가 되는 거죠. 그래 팔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역시 요구할 때도 보조처럼 미흡하다는 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해놓고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누가 매수 청구 누구에게 누가가 벌써 까다롭고 매수 청구 절차도 상당히 여러분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원찮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길게 돼 있어서 문제예요. 자, 먼저 누가 할 수 있느냐? 10년 미시행 시가 전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든 여기 미시행이든 10년이든 20년 미시행이든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시행할 때는 특히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실식의 인가등은 받았다라면 사업시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미시행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될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식의 인가를 받았다라면 실식의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딴다 그랬죠? 그때는 전체적인 완성은 안 돼도 사업 시행은 되는 걸로 본다니까? 이제 요 말도 제가 추가합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이 실효도 나오는 거예요. 실식의 인가 등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을 안 하면 이게 실효된다는 얘기니까. 자, 만약에 10년 내 미시행이 되면 매수 청구할 자격이 있다 그랬죠? 근데 10년 내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실식의 인가 등의 절차는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를 못한다. 여기도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실효가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은 실효가 안 되겠죠? 20년이 지나도. 그런데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실효가 안 되는데 실식의 고시가 있다가 요것으로 실효가 됐다면 다시 사업 안 되는 걸로 돼서 여기랑 관련해서 아니 도심계획 시설 20년 실효와 관련된데 왜 여기만 오면 자꾸 표정이 이상해져요? 아니 여기든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매수 청구 안 될 때 실효잖아. 안 된다는 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실식의 인가 고시까지 거쳤다면 사업 시행권을 땄기 때문에 이때는 시행되는 걸로 봐서 이런 절차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실시계획이 있게 되면 아까 사업 미시행이고 시행되는 걸로 본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됐다면 다시 사업 시행이 되는 걸로 됐다가 다시 안 되는 일이 되니까 이제 여기 20년이 될 때까지 안 되면 실효인데 그 전에 실효됐는지에 따라 실효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계속 헷갈리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냥 요것만 갖고 하든지 이것만 10년, 20년을 5년, 10년으로 딱 줄여도 얼마나 간단해. 이런 쓸데없는 거 처음에 요거 한 상태에서 요거 만들고 요거로 미흡하니까 다시 요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피곤하게 하여튼. 에? 자, 다시 천천히 봐요. 그래도 이건 여러분 보니까 쉽죠, 그죠?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자, 실식이 인가고시 없이 10년 내 미시행된 사람 중에서 누구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28가지 지목 중에 다른 사람 안 돼요. 10년 미시행이라 하더라도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까다롭습니다. 다른 사람 안 돼요. 물론 이 대인 토지에 우리 토지만 가지고 매수 청구하는데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다라면 건축물, 정착물은 토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매수 청구로 할 수 있게 할까요? 안 할까요? 상식적으로? 자, 토지만 지목이 대인 토지만 있으면 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함께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 안 돼요? 안 돼? 돼? 함께? 에? 아니, 자,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이것도 추가하는 거야. 저번 내용에다가. 근데 추가해도 여러분들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자, 지금 10년 미시행된 대지목이 대인 토지 수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대인 토지를 매수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상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매수 먹고 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라면 이 건축물도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얘기.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땅에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만 자기 땅에 자기가 건축물 지어서 땅도 A가 소유하고 건물도 A가 소유하겠는데 거기에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매수 청구 못하고 땅만 매수 청구한다. 사실상 그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같이 팔아야 될 수 있겠죠? 그건 같이 파는 거예요. 다른 땅은 안 돼도. 그 땅에 있는 건축물은 같이 팔 수는 있어요. 안 그러면 사실상 누가 땅만 사겠습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그럼 땅만 사면서 하려면 뭐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땅에 대해서 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입자권을 설정하고 또 막 복잡해지죠. 결국은 그 땅에 건축이나 정착해서 이걸 함께 팔아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건 포함이 되지. 자,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느냐? 누구에게? 항상 도시군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여기를 책임지는 특광시장군수에게 공익사업이라 특광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광시장군수에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에 우리 배웠던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자에게 하면 된다 그랬고 안에 법적으로 설치에 관련 의무가 있는 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그런 사람 없을 때 이제 특광시장군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 청구 들어갔을 때 이 매수 청구 받은 사람 매수 의무자는 청구받았으니까 당신의 청구에 대해서 내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월 내에 6개월 내에 매수할지 안 할지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주는 것이 6월입니다. 우리 민법상 형성권인 매수 청구와 달리 공법상 나오는 매수 청구는 요거 말고도 두 개 나중에도 더 있는데 셋 다 단순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려운 요건을 갖춰서 매수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 받은 사람이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걸 허가받을 수 있는 보증 자체는 있습니다. 매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알려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거를 청구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만 하면 됩니다. 6개월이 너무 길잖아. 뭔고 결정이 6개월. 반년이에요. 반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매수하기로 통보한 그때로부터 다시 언제까지 매수를 완료하면 되느냐? 2년 내에만 완료하면 돼요.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는 것이 6개월이고 통보한 때로부터 매수하는 것은 다시 2년 내에만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 10년 이상 기다린 사람에게 매수 절차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한이 2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2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요새 군대도 18개월 1년 6개월이라 그랬죠? 더 걸려.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아직 절차가 안 끝날 수가 있어요. 청구하고 와서 아주 길어서 문제입니다. 요거는 6월 2년에 했잖아요. 6월 2년을 3월이 초월이가 아니고 6월 2년 이렇게 했던 거 제가 기생이로 6월 2년이 불렀던 거.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우리 공법에서는 다 원칙은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법에서 나오는 돈은 현금이 원칙인데 이 현금 말고 현금 대신에 도심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도심계획 시설 채권 이게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는데 우리 공법에 나오는 채권은 4군데 존재합니다. 전체 4군데 존재하는데 더워. 전체 네 가지 채권이 존재하는데 요 이름 보고 판단하시는데 요거는 이름이 도심계획 시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도심계획 시설 부지랑 관련된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나 매수무자 매수할 사람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만, 돈 없는 지자체만. 다른 사람이 매수 의무자라면 이때는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돼요. 이게 도심계획시설이 이제 도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지자체 중에서도 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으면 좋죠. 다 채권 발행하면 다 빚인데, 이자도 붙여주는 빚인데, 빚. 특히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돈 많은 지자체보다는. 그래서 돈 없는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 주시고, 그 대신 이제 채권 발행할 때도 이제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건 책을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처음부터 안 한다라든지 매수를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매수하기로 해놓고 나서는 2년 내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기다려도 매수가 안 될 때, 처음부터 안 하든 2년 기다려도 매수가 안 됐다. 더 기분 나쁘다 그랬어요. 매수가 안 될 때는 보충 조치로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안 될 때 여기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여기랑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랑 아까 2년 내 안 될 때 허가랑 매수 청구 들어갔는데 매수 안 될 때 허가랑 구별하셔야 되고, 요거는 10년 이상 기다려서 매수 청구했는데 안 될 때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나아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보호 조치 형편없지만 여기보다는 이쪽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작물은 여기서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중에서는 그냥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축 속에 신축, 중축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가설에 불과하고 일반 건축물은 개축, 재축만 허용이 됩니다만, 여기는 그냥 일반 건축의 건축이기 때문에 개축, 재축이 하나한다는 얘기였고, 당연히 말 속에는 신축, 중축도 다 된다는 점에서 저쪽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무엇에 어떤 건축의 건축이 허용되느냐, 이걸 따질 때 보호조치는 비급하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부에서 건축의 용도도 29가지 주 용도로 나눠집니다만, 그거 분류할 때도 얘가 크게 주택이냐 주택 아닌 거냐 크게 둘로 분류를 하는데, 그 주택 중에서 가장 보호조치 약하니까 가장 시원찮은 거,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도 가장 시원찮은 거, 보호조치로서 열악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분류해보면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단독과 공동으로 분류, 그 중에서 단독이 작고, 단독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게 좁은 의미의 단독을 얘기합니다. 같은 단독에 속하는 다중 다가 공간도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게 우리 법에서는 그냥 단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소용도로서 단독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좁은 의미로서의 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4가지 단독 중에서도 다른 단독은 안 돼. 그냥 단독, 좁은 의미의 단독을 얘기하면 제일 작은 주택이에요. 이것도 그냥은 안 되고 3층 이하로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주택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근린생활시설이죠. 우리 근린 가까이 이웃하고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 나머지 기타 시설은 다 전문화된 엄청나게 큰 시설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작은 건데, 근생이 우리 생활에 좀 더 필요한 거 1종, 약간 덜 필요한 거 2종, 1, 2종 근생,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3층 이하로서 허가받는 건 똑같은데, 근생 자체가 작은 걸 여기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1종 근생은 우리 생활에 필수라 당연히 되지만, 2종 근생에 속하는 것 중에서는 다 되는 건 아니고, 2종 근생 중에서는 허가받는 것 중에서 제외되는 게 존재합니다. 1종은 다 되지만 2종 근생 중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2종 근생 중에서 안 되는 것이, 특히 요새같이 코로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하면 안 되겠네. 자, 여기 한 게 이제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요거 내기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우리 단란주점은 주점인데 단란하게 이제 술 마실 수 있는, 술 마시는 주점에다가 노래까지 할 수 있는 게 단란주점인데, 요것이 작은 단란주점이 규모가 작은 게 2중에 속해요. 큰 것은 리락셀에 속하거든요. 근데 작아서 2중에 속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 연습장 아실 것이고, 안마시술소, 안마원과 다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이거 옛 고시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단란주점이나 다중생활시설은 작아서 2중에 속해도 안 된다. 크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란주점에서 술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 노래 연습장.
술 먹고 나서 노래하면서 노래하고 술 먹고 나서 노래하고 아주 잘 놀았어요. 신나게 놀아서 피곤해서 안마 시술소 가서 안마 받고 피곤한 상태에서 안마 받으니까 졸음이 쏟아지겠네요. 옛 고시원인 다중생활설에 가서 자는 거, 술 먹고 노래하고 안마 받고 자는 거. 특히 요새는 안 돼. 특히 여러분들 고시공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도 그렇게 풀코스로 노는 건 안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요새는 안 되지. 이렇게 이거 제외되는 걸로 기억하시고. 이것도 안마 시술소랑 안마원은 달라요. 꼭 이런 것도 헷갈릴까봐 괜히. 안마원은 일정 권색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피부 미용 받는 안마가 안마원이에요. 일종입니다. 그거는 안마 시술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술소가. 자, 일단 여기 매수 정보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쉬어야 되겠네요. 중단하고 매수 정보까지 말씀드렸어요. 요거까지 다 말씀드리고 이제 책을 볼 겁니다.